자, 이제 29번인가요?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 짝진 것은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비축이라는 것은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미리 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 비축한 토지를 적시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쌀 때 사두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맞나요? 틀렸죠. 이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이게 쌀 때 미리 사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국가로 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다음에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옳고 니은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니은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2번, 3번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디귿은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나고요.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나면은 나중에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옳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리얼은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맞죠? 그래서 디귿, 리얼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3번 바로 결정해 놨죠. 미음의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 않죠? 토지 수용 제도보다도 훨씬 더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작년에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원래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취지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취지가 세금 매기는 것 때문이에요. 세금 매기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1990년도에 처음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건설교통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또는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국가기관들이 토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서로 다른 거예요.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놈 말 틀리고 저놈 말 틀리니까 다르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 가능한 한 낮게 해서 매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낮게 평가한 것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기관이 한 군데에서 정하면 나머지 국가기관들도 다 똑같은 정보를 이용을 하게끔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세금을 매기려면은 모든 토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처음서부터 모든 토지를 다 평가하는 거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를 50만 필지로 샘플로 정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표준지 가격을 보고 그 주변에 다른 토지, 개별 토지 가격을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지 가지고는 세금을 못 매겨요. 표준지는 50만 필지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 가지고 매겨야 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로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죠. 표준주택을 샘플로 뽑아서 해놓고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근데 공동주택은 어떻다 그랬어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공동주택은 전부 다 조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에다가 세금 매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매기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개별, 공동 이렇게 돼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이게 세금 매기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표준 주택 가격은 딱 한 군데만 사용된다고요. 어디에?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표준 주택 가격은 이게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용되는 게 여러 군데라고요. 그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할 때도 사용하고요. 감정평가업자들이 지가를 산정할 때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지가 정보도 제공하고요. 일반인들의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요. 이렇게 효력이 제일 많은 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제일 많아요. 기억할 게 많아요.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되고요. 또 감정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고요.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인들의 토지거래 지표가 돼요. 지표. 정보 제공 지표. 이 키워드 기억하면 되죠. 정보 제공 지표. 또 지가 산정 기준. 됐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있죠.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은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이 과세 등 업무,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에서는 정보 제공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토지에서는. 근데 주택에서는 정보 제공하는 것이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1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해서, 자, 주체죠, 주체. 주체에 있어서는 표준, 공동은 국장이 하고요. 개별은 모두 시군구장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맞죠? 얘네들은 세금 내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따로 더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공동주택은 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분 한 놈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사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면 된다고요? 국장한테 이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도 한 번쯤 이의 신청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한번 국장한테 되돌아보겠어요? 국장한테 되돌아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죠.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 하면 돼요. 내년 4월 30일까지 하니까 4월 30일 이후에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1번은 요거는 뭐죠? 임대료 규제인가요? 임대료 규제죠. 자, 임대료 규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임대료 규제는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 요 계산 문제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QD는 1300 마이너스 2P고 이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QS는 100 플러스 P. 맞나요? 자, 그래서 규제 가격이 얼마예요? 450인가요? 이게 450. 규제하면 이거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집어넣으면 900이죠. 1300에서 900 빼면은 QD는 400인가요? 1300 빼기 900이니까 QS는 550인가요? 누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이럴 때 초과 공급 150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무 효과 없다라고. 공급이 더 많이 계산될 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32번은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거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을 고르는지 틀린 것을 고르는지 잘 봐야 돼요. 대체로는 박스형에서는 옳은 거를 고르는 게 많아요. 박스형에서는. 근데 지금 29번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였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건지 틀린 것을 고르는 건지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 형성할 수 있죠. 맞는 말 아닌가요? 맞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이게 틀렸죠.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다가 얼른 풀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거는 직접 개입 정책이잖아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 전부 다 직접 개입이라 그랬잖아, 아까. 이런 직접 개입은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부작용이 많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직접 개입이죠.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왜요?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정부가 하면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책임지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일단 니은 들어간 거 빼야 되고요.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4번 중에 정답이 있죠. 그럼 디귿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리을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이것도 바보같이 문제를 냈네. 정말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참네. 아니 왜 이렇게 만들까요? 미음이 없어요. 미음이. 바보 아니에요? 이제서 발견했네. 미음을 해놓고 미음을 안 해놨잖아 지금. 맨날 하시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참네. 정말 바보 같습니다. 아무튼 그 디귿은 공통으로 있는데 디귿이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 위주로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면은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얼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죠? 의도는 그렇죠. 의도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미음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게 균형 가격을 어디에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죠. 아래 하는 거고요. 균형 가격 이상에 설정하면 아무 효과 없죠. 이상은 아무 효과 없고요. 이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정부의 교재는 이하로 하셨어요. 이하로 돼 있어요. 먼저. 그거 수정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하로 하면은 틀려요. 이하가 아니고 아래, 뭐뭐보다 아래요, 아래. 그 교재가 19번 주제. 지난주에 했던 특강 교재 19번 주제에서 이하가 아니고 아래라고 해야 돼, 아래. 19번 주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땡큐가 돼요, 일단은. 이하로 하면은 땡큐예요, 땡큐. 일단 걸고 넘어질 수, 물고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시장 균형 가격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시장 균형 가격으로 규제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위도 효과가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들어가면은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보다 아래의 규제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기대해 봐야 되죠. 그런 거. 다음에 그 3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나왔었죠. 이게 임대료 보조가 특별한 언급 없으면 무슨 보조라고요? 가격 보조라고요. 가격 보조. 그래서 가격 보조이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난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또 비탄력적일수록 나왔네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하면 이제 가파를 쓰기죠. 공급이 가파를수록 머릿속에 이제 공급 곡선을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이제 이렇게, 그죠? 가파를수록 가격은 변화가 크고 양은 변화가 적잖아요. 자, 비탄력적일수록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의 혜택이 크게 된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이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수요자들이 보조받은 돈으로 집을 더 넓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혜택이 별로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적게 돌아오는 거야.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수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돼버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조받은 크기가 이만큼이거든요. 보조받은 크기가 수직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금액은 상하로 나타내. 금액은 수량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보조받은 크기예요. 보조받은 크기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전액이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비탄력적인 게 말입니다. 이게 조세 귀착에서는 그 세금 부담할 때는 불리해요. 근데 이런 보조일 때는 더 유리합니다. 보조일 때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혜택이 고스란히 이 임대인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비탄력적인 게 세금 조세 부과할 때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저는 혜택 줄 때는 오히려 다 그냥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임대인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대학생들 그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학생들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해 줬단 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해 주니까 학생들이 그 돈 들고 방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 예를 들어 한 2천, 3천 정도 됐었는데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보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 주머니에서는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 보태주면은 학생들 주머니에서는 1,000만 원만 마련하면은 전세방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대학가 주변에 전세가가 3천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1,000만 원 보조 받아봤자 여전히 2천만 원 준비해야 되죠. 그 1,000만 원 전세금 올라간 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임대인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게 어디 집이 갑자기 나오냐고요. 돈 보태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보조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생산자 보조도 필요하다고요. 효과는 좀 덜이게 나타나겠지만 그 주변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도록 하는 게 기숙형 그런 집을 짓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당장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지만 그래서 생산자 보조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더 가파를수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은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항상 제가 이 주택 정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시장 균형 상태에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가격이 이제 임대료란 말이에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들은 기존 공급자들이죠. 초과 이윤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단기 효과예요. 단기 효과. 여기가. 이게 올라가는 만큼 임대인들도 혜택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면 이제 돈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급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이제 올라갔던 임대료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돼야 이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다. 장기적으로 돼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 증가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떨어지죠. 임대료가 떨어지면은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겠죠.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그 상태가 이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급 증가하는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 임대료 보조라는 거는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죠. 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가 시장이에요. 저가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가 시장에 있는 주택들이 낡아지는 것들이 하향료가 된다 그랬죠. 네, 이쪽에서 하향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료가 되면서 줄어들면은 이쪽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이게 물량이 부족해지죠. 그럼 여기는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올라가니까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해서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원위치가 돼요. 근데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하향료가 된 만큼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4번에 임대료 보조만큼 현금을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크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5번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가 소비자 보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가능하죠. 됐습니다. 다음에 34번은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인데요. 제가 이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은 늘 임대료 보조 다음에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임대료 보조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가, 주거 분리, 여가 이런 것을 늘 여기서 설명을 드려요.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게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무슨 수요예요? 저가시장의 수요죠. 저가주택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게 공급 증가네요. 여러분들 왜 가만히 계셨나요? 속으로 즐기고 계셨죠 지금? 즐기면 안 돼요. 이거 없어요. 속으로 즐겼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이게 무슨 여가라고요? 이게 하향 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하향 여가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향 여가, 상향 여가 할 때 하향 여가는 저가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상향 여가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면은 상향 여가요. 이거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둘 다 소득 증가입니다. 하향 여가든 상향 여가든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가 수요가 증가하고 어떤 경우는 저가 수요가 감소해요. 이거는 소득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소득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는가 하면 19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다행히 저는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에 2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때는 이제 쌀은 뭐 먹지도 못하죠. 늘 보리나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근데 소득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 소득이 조금 늘면은 보리밥이라도 3끼 먹겠죠. 그럴 때에는 보리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보리가 항상 열등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상제예요. 맞죠? 그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는 일단 보리 수요가 늘어났다가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면은 그때는 보리 수요가 줄고 쌀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은 소득이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이제 가진 거 없이 출발했을 때 달동네에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방 1칸짜리에, 방 2칸짜리에 조금 넓은 집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게 바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요. 이러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부족해진다고요. 근데 아예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제 저가 시장을 달동네를 내려와서 아예 소득이 많이 증가하면 저가주택 수요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상향 여가가 발생한다고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소득이 많이 증가했는지 적게 증가했는지를 얘기 안 해준다고요. 그냥 소득 증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 하향 여가다. 저가주택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겠구나. 이렇게 하향 여가 되는 거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이 사람들이 저가주택 수요를 줄이면서 고가주택 시장으로 상향 여가 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저소득층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죠. 고소득층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증되어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강남, 강북 하면 대체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남 잘 사는 동네, 강북 못 사는 동네 이런데 강북이라고 다 못 사는 동네가 아니죠. 여기는 또 괜찮은 동네죠. 아닌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좀 괜찮은 동네잖아요. 강북 중에서도. 아닌가 보네. 가끔 가다가는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것도 그게 사람들 대화할 때 그 예법이 예의예요, 예의. 하여간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때는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향 여가가 아니죠. 이거는 좀 그 대학 교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별 주택들이 낡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낡아지면은 얘네들 뭐 수선해봐야 주변이 다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수선비가 더 크죠. 각각 개별 주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지역을 다 헐고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들어서게 하면 이렇게 빌딩을 들어서게 하면은 이때는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클 수 있죠. 이건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재건축비, 재개발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향 여가가 되는 거죠. 근데 대학 교재에서는 이거를 그냥 보수를 통한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이게 재건축비, 재개발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재건축비, 재개발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향 여가가 아니고 상향 여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저가주택이 불량주택 같은 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이죠. 수선비가 더 크다면 누가 이걸 수선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지 않은 의사결정이에요? 수선비가 더 많아서 수선을 안 하는 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얘네들은 점점 낡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량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35번은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조세 부과 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조세 부과 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큰지 안 큰지는 내 알 바 아니다. 일단 모르면 패스한다. 2번에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요. 그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다 부담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누가 탄력적이라고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공탄, 수비탄 이렇게 하면 돼요. 짧게. 그러면 얘가 더 크면 공급이 탄력적인 수비탄, 얘가 덜 부담, 얘가 더 부담이죠. 맞나요? 이때는 누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해요?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조세 부과 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덜 부담하게 된다. 수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모르면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죠? 뭐 맞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옳은 것은 5번이고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자, 이거 지난 마무리 정리할 때도 했어요. 공급자들은 조세 부담하는 만큼을 더 받으려고 위로 끌어올리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가격 올라간 만큼 지불하면 공급자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간 만큼이 수요자 부담, 아래로 내려간 만큼이 공급자 부담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의 세전 가격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고요. 예전보다. 공급자의 세후 가격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왔지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랬고요. 거래량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맞나요? 자,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고 세전 가격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고 세후 가격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5번이 맞고요. 4번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한 적은 없는데 이것도 혹시나 출제할 때 실수로 이렇게 출제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단어 하고요. 탄력적이다 라는 말 하고요. 탄력적일수록이란 말 하고요. 의미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탄력적이다 라는 뜻은 뭐예요? 수탄이 1보다 크다란 뜻이고요. 탄력적일수록이란 뜻은 숫자가 더 커질수록 이 말이에요. 탄력성 숫자가 1에서 2가 될수록 2에서 3이 될수록 또는 0.2에서 0.3이 될수록 0.3에서 이렇게 될수록이 뭐예요? 탄력적일수록이죠. 맞나요? 그냥 탄력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수탄이 1보다 크다란 뜻이죠. 자, 지금 여기 질문이 탄력적일수록이라 그랬어요. 탄력적이면 했어요. 탄력적이면 했죠. 그러면 수탄이 1보다 크다면 이 소리잖아요. 맞아요? 공급 탄력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공급 탄력성을 모르면 조세 기착은 알 수가 없어요. 공탄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공탄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더 부담인지 덜 부담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더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덜 부담하게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더 탄력적일수록 이전보다는 덜 부담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더 탄력적이 되면 예전보다는 덜 부담하게 돼요. 볼까요? 더 탄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더 완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완만해질수록 덜 부담 아닌가요? 이 위에 부분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위가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은 맞단 말이에요. 맞죠? 지문은 하자 없어요. 지문은 맞는데 거기에 정보만으로는 공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더 부담인지 덜 부담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공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누가 더 부담 덜 부담인지를 말할 수 없다고요. 정확하게 하자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는 맞는 말이죠. 됐죠? 항상 조세기책에서는 상대적 탄력도가 필요합니다. 조세기책에서는. 됐죠? 그럼 이제 1번 지문이 뭐냐? 1번 지문은 자,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자, 이게 원래 이게 이제 빵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빵 시장. 빵이 이제 균형 거래량이 100개예요. 조세를 부과하기 전이에요. 자, 빵이 100개만큼 생산돼서 소비되는 게 이제 적당한 양이에요. 1인당 한 개씩 빵을 먹고 있었다면, 자, 정부가 갑자기 빵 한 개 먹을 때마다 세금 200원씩 내래요. 세금을 매긴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세금이었는데 세금을 매기니까, 자, 이게 원래 빵 하나 1,000원이었어요. 근데 공급자는 얼마를 받아야 이제 자기가 1,000원 챙겨요. 200원 세금 매기니까 1,200원을 받아야 1,000원 챙길 거 아니에요. 근데 1,200원 하면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100원 이렇게 하니까 200원 다 못 올리고
1,100원 하니까 그나마 이제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어때요?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한 90개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고요. 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멀쩡한 시장에, 빵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지금까지 1인당 한 개씩 100명이 맛있는 빵을 먹고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90명밖에 못하죠. 10명은 하고 싶은 빵을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빵을 못 먹죠. 이 빵 만드는데 밀가루라는 자원이 배분돼야 되잖아요. 밀가루라는 자원이 100개 생산하는 만큼 이쪽으로 자원이 배분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밀가루라는 자원이 90개 생산되는 만큼만 자원이 이쪽으로 배분되죠. 이쪽으로 자원이 더 배분됐어야 될 밀가루가 덜 배분돼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원래 하려던 만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하려던 만큼을 해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근데 원래 하려던 만큼 못했잖아요. 여기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이 자원 배분 왜곡은 이게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 볼까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면은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수량이 많이 줄어요. 수량이 완만할수록 수량이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수량이 많이 준다는 얘기는 이거 먹고 싶던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원 배분이 이쪽으로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줄면 많이 줄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크면 클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면 자원 배분 왜곡이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의외로 3번이나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지금까지는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잖아요. 이건 계속 탄력, 비탄력 했잖아요. 수량 변화가 적다는 게 뭐가 적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수량 변화가 적다는 게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고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때요? 수요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러면 계속 100개 생산되잖아요. 그럼 전혀 자원 배분 왜곡에 변화가 없는 거죠. 100개만큼 생산돼 계속 밀가루가 100개 생산되도록 이쪽으로 배분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은 1번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작습니다. 됐나요? 그거는 공급 곡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든 수량 변화 있어요,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량 변화 없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거기가 수요 곡선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더라도 공급 곡선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36번은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동결 효과가 뭐예요? 꽁꽁 얼어붙어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규제하려고 지금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제 시세차익이잖아요. 시세차익에 매기는 거잖아요. 그 시세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얘기가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뭐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 양도소득세 중과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진정이 되겠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지금 사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샀던 사람들이 많이 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샀던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으려고 봤더니만 내가 지금 세금 많이 내게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내놨던 또 걷어들인 거예요. 늘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물건이 나오던 게 물건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다운되도록 정부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예, 이게 2005년도에 그 831 대책 때 나온 거예요. 2005년 8 부동산 그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2005년 8월 31일 날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종부세하고 할 때 세금 폭탄이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지금 이런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효과 2006년인가 2005년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결국 세금은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가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새 집을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를 하겠습니까?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이제 안 지을 거란 얘기예요. 헐고 새로 지을 때는 안 짓게 되면 임대주택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자 공탄, 수비탄 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공탄, 수비탄 하면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수비탄이니까. 다음에 4번이 틀렸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되고요. 5번에 나오고 있네요.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자 완전 비탄력 나왔죠. 수직.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 35번의 1번하고 36번의 5번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됐죠?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적습니다. 자, 다음에 37번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 맞죠?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요. 낮은 수준으로. 그러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가능한가요? 이러면은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집을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인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헐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직 철거할 때는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든 임대주택 새로 내놓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수선을 안 주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나오면 옆 동네에다 짓는다 그랬죠.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죠. 그럼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혜택 본다고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도 혜택 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간 사람은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맞죠? 이것도 맞아요. 이중가격이 임대료 규제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디에도 나올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이렇게 이중가격이죠.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 그죠? 예, 웃돈 얹어주고 거래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는 사적시장과 공공시장 이렇게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굉장히 싸요. 굉장히 쌉니다. 여기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집 있죠. 전세 1억 되는 수준, 한 13평, 14평 그런 소형 아파트 그런 데가 보증금 뭐 한 2천인가? 보증금 2천에 월 뭐 한 10만 원이 안 돼요. 수도권. 서울 시내는 아니고 저기 뭐 경기도 있잖아요.
이 서울 이 주택은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요. 한 2천만 원에 한 월 10만 원 정도?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런 주택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면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사적 시장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점점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무튼 그게 이중 가격이라고요. 2천에 월 10만 원 엄청 싼 거죠. 그런 거 하고 이 사적 시장 임대료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임대료 규제도 이중 가격,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이중 가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은 혜택 못 누리죠. 누구만 혜택 누리는 거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 공공시장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 보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8번 이제 투자론이죠. 이거는 38번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좀 서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수익률은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시간에 대한 비용도 있고 위험에 대한 비용도 있죠. 부동산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1억 가지고 A나 B 하나만 투자를 하면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1억짜리 어느 하나만 투자할 수 있다면은 A와 B에 5천씩 나누어 가지고 5천만 원 융자 안고 여기도 5천만 원 융자 안고 이러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해서 두 개 다 투자할 수 있죠. 그럼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다음에 4번의 부동산 투자는 구매력 보호의 장점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인플레 해치가 되고요. 다음에 5번의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기간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이 돼. 이게 틀렸죠?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매기간 발생하는 게 소득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은 자본 이득 이렇게. 그다음에 39번은 지렛대 효과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독립된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지만 지문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1번의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맞죠? 싼 이자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정의 지뢰도 있고 부의 지뢰도 있고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다음에 40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에 대한 거죠. 사금법인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운영 위험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러면 시장 위험은 뭐예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관련돼요. 시장 상황.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세계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위험인데 좁게 얘기하자면은 수급 상황이에요. 수급.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고요.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오픈했는데 학원에 학생들이 안 오거나 수요 공급이죠.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는 학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학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수급 상황 보는 게 시장 위험이에요. 다음에 2번의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 변동 가능성 맞고요. 다음 위치적 위험은 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 부동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을 말한다. 원래는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다가 옆에 다른 게 뭔가 생기면서 뭐 고객들이 그 빠져나가거나 이럴 수 있죠. 다음에 4번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도 금융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틀렸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면은 금융적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손실 가능성이다. 맞고요.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41번은 위험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더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맞나요? 뭔 소린지 모르면 일단 패스해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패스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딱 봐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 패스하세요.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이건 맞죠? 그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낮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거는 아예 위험한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수익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크게 변하는 투자아닐수록 보다 안전한 투자아니다. 요거 틀렸죠? 결과치가 크게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는 민감도 분석에 대한 표현이죠. 4번 지문을 보시면서 민감도 분석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크게 할인하여 유입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맞죠? 이건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요거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죠. 1번은 옳은 말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뭘 선택해요?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거죠. 위험 혐오적일 때는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적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 선호적일 때에는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더 위험한 걸 선택한다고요. 됐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아세요, 혹시?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바보 같은 거 아니냐고. 아무리 위험 선호적이라 할지라도 수익이 동일한데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A하고 B가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해요.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잘 될 경우와 못 될 경우 예상치가 얘는 잘 되면은 1,200이고요. 못 되면은 1,000이에요. 확률은 각각 5대 5예요. 그러면 평균은 얼마예요? 1,100이죠. 평균은 1,1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익은 평균으로 나타내잖아요. 자, 근데 B는 잘 되면 2,000이에요. 못 되면 200이에요. 확률은 반반이에요. 이것도 예상 평균은 1,100이죠. A와 B의 수익이 같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럴 때 수익은 같죠? 대부분은 A를 선택하겠죠? B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험 선호적이라고요.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크다고요.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적다고요. 자, 이제 B를 선택하는 사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심정을 이해하시라고. 위험이 크다는 게 꼬라박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박이 터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투자론에서의 위험은 밑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있어요. 근데 그게 폭이 크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겠죠? 한 방 터뜨리자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42번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1번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맞나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위험한 걸 하게 하려면은 더 많이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로서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이다.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가중평균한 거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은 같은 말이죠. 기대와 내부는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은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 안의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한다. 다 맞는 말인데요. 5번이 틀렸나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자, 요구가 더 큰가요? 요구 수익률이 크죠? 보다를 안 읽는 게 요령이에요. 예. 요구 수익률이 커요. 자, 이러면은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 금액이 줄어들수록 기대 수익률은 커지죠. 그래서 결국 다시 요구와 기대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기대가 변합니다. 기대가 변해서 같아진다고요. 요구와 기대가 이럴 때는 얘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요구와 기대가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때도 누가 변해서? 얘가 변해서 기대가 변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43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 달라지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거 틀렸습니다. 우리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하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는데 요 할증률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또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또 뭐에 따라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요것 때문에 얘가 주관적 수익률이 된다 그랬죠. 사람들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게 또 어디서도 나와서 지금 그 위에 42번의 1번 지문에도 있잖아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기피적일수록 할증률이 점점 커진다고요. 그래서 42번의 1번과 함께 생각하면 돼요. 43번의 2번은.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맞죠? 다음에 두 가지 투자 대안 중 하나의 투자 대안의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높은 경우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한다. 맞죠?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면은 누가 더 나은 놈인지 판단을 못하죠. 이게 바로 평균 분산 원리입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거는 뭐 아주 쉬운 거고요. 요구보다 기대가 더 큰 거죠. 그때 채택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좀 쉬겠습니다.